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9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좀 재밌는 제목이 있어서 전원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까지 전원주택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전원주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전원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올 봄 전원주택 트렌드는 전원주택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대표님들 또는 뭐 편집장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간단히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내용 보면 그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억제 등 부동산 규제가 전원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게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제 포함시키는 거니까 아마 개수 살 때 배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가율지구 대출 규제가 전원주택 시장에 유탄이 됐다. 전원생활 꿈꾸는 이들은 기존 집 대출을 담보받아 이제 전원주택 구입하는 초기 자금 마련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길이 막혀서 또는 집을 처분하고 내려가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서 전원주택을 먼저 지어놓은 뒤 팔아야 되는데 옮겨가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막혀가지고 이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초기 자금을 좀 막히고 있다. 실제로 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OK 시골의 김경래 사장님 말씀은 강원도 쪽 시장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다. 귀농, 귀촌 트렌드에서 도심 근교에 아파트 대체 수요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어선데 경기도 양평이나 남양주 등에는 실거주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꾸준하지만 강원도 시장은 좀 멀어서 세컨 하우스 개념이 많아서 이제 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부담이 되고 해서 강원도 쪽, 그러니까 서울에서 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별로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여기 RS 코리아의 조봉훈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부담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가 리스크로 다가오는 건 맞지만 전체 시장이 침체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에 매료된 사람들은 세금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나면 매수한다. 양평 쪽 시장은 실거주 반, 세컨드 하우스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 거래량, 단독주택 거래량 모두 최근 5년간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해서 약간 이 전원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 시장도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되는 동네는 또 되고 있나 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세정 편집장 전원 속의 내 집 편집장 얘기는 이래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컨하우스든 전원주택이든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금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거시적인 움직임이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타 있으면 마찬가지로 전원주택 시장도 괜찮은 거고 안 좋으면 이쪽도 침체로 가고 뭐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신 트렌드는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제 후분양 체제가 굳어져서 이제 뭐 짓기 전에 분양하기보다는 다 지어놓은 곳들 천천히 둘러보면서 고르려는 게 최근 수요자들의 성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전원주택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전원주택도 큰 집들 좀 넉넉하게 사용하자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3층짜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많았는데 3층 높이에 지금은 3층 높이에 다락방을 넣어서 연면적 99제곱미터 안팎으로 건축하고 있다. 땅값이 비싸서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건물의 면적이 그에 따라서 조금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모델 하우스에도 실거주 목적의 젊은 고객이 늘어났으며 전원주택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큰 트렌드인가 봐요. 여기도 지금 계속 전원주택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후분양이랑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려면 결국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해야 되니까 후분양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다 지어놓고 분양하려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건설회사든 시행자가 돈을 다 지어서 일단 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시행사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후분양 제도도 아무래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적은 면적으로 짓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후분양제 자체가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한꺼번에 다 짓는 것보다는 한 필지 건물을 짓고 팔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 그거 갖고 또 지어서 짓고 팔고, 이렇게 필지별로 옮겨가면서 뭐 그렇게 시행하는 업체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감재 변화도 보면 옛날에는 개인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해서 외관이 제각각이었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딱 있어가지고 모던한 스타일로 단순하게 이렇게 짓는 집들을 많이 짓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진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택 역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까닭에 옛날보다 집의 형태를 갖춘 구조가 많이 늘어났다. 마감재 수준도 옛날에는 벽돌이나 드라이비트 같은 저렴한 마감재를 썼지만, 요새는 뭐 스타코 마감? 제 스타코 마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아무튼 비싼 걸로 바뀌었나봐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면서 주택 구조도 튼튼해졌고, 목조, 패널, 블록형보다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축물이 많아졌다. 그리고 대출도 이런 어떤 건축 자재하고 상관이 있나봐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많이 늘고 그랬나봐요. 그렇구나. 그리고 단열 정책이 강화돼서 고사양 단열재도 많이 쓰이고, 개성이 강한 집들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집을 많이 짓는다. 이거는 뭐 여러 분들이 하신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뭐 단열이든 지진이든 구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당 공사비, 단가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건축 연면적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건축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보통 한 2억 원 정도, 99제곱미터인가요? 그러면 99면 40평, 47, 28 얼마야? 5, 35, 30평 집 5, 4, 20 한 40평 정도 짓는다고 치면 2억 원 정도네요.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2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요새 전원주택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저도 기사 통해서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목조 황토 마감은 시들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을 짓는다. 구조 튼튼하게 해서 자재도 좀 고급으로 써가면서 면적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토요워치, 당신에게 주상복합은 한물관 애물단지? 상류층의 워너비?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다뤘어요. 시선의 하나는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나빠서 관리비도 비싸고 희소성도 그냥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원스톱 리빙이 가능해 편리하고 수요는 꾸준해서 투자처로 매력이 있다. 장점 단점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하나의 장점을 얘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용산구의 타워형 주복 아파트에 5년 넘게 살았다는 어떤 분이 일반 아파트로 넘어갔는데, 단점 부분들, 뭐 고층이었지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창문도 많이 안 열리고 난방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등등의 단점이 있고, 주복의 장점들, 뭐 커뮤니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게 좋긴 했지만, 요새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이런 예전에 주복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을 다 흡수해서 아파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복에 살 필요가 없다.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가 난 것 같다 해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로 얘기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업자분께서는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센트라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유는 도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전세 수요가 많을 것 같기도 했고, 그다음에 같은 면적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주복이 조금 가격이 저렴해서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내 소형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 같은 주상복합을 보는 두 개의 관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기사에서는 장점하고 장점, 단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의 얘기도 있고, 그다음 왕십리 센트라스의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선호하는 계층, 선호하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 사실 이 기사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썼다고 생각해요. 예. 타워팰리스는 중대형 평형 중심의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아마도 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산구의 타워형 주상복합 아파트 또한 중대형 평형 얘기일 겁니다. 예. 예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대형으로 졌어요. 기본적으로 용산에 있는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뭐 파크타워나 시티파크나 이쪽 같은 경우는 시티파크는 43평형이 제일 작은 평형이에요. 43평형부터 72평형까지 주력 평수는 55평, 57평, 58평입니다. 예, 파크타워 같은 경우는 30평형대부터 80평형까지 있고 뭐 펜트하우스가 있지만, 예, 근데 30평형대는 몇 세대 없어요. 거의 이제 여기도 40평부터 출발하거든요. 파크타워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형대 자체가 다 중대형이에요. 예, 타워팰리스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타워팰리스 다 중대형 평형으로 만들어진 주복이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지어진 주복들은, 10여 년 전에 시행했던 주복들은 대부분 중대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중대형 평형으로 주택을 잘 안 짓죠. 뭐 아파트도 중대형을 잘 안 지어요. 거의 중소형으로 짓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도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매수했다라고 하는 뭐 사업가 김모 씨의 주복은, 왕십리 센트라스의 주복은 평형이 작은 평형에 대한 얘기죠. 예. 센트라스는 주복이 33평형이 제일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17평형부터 24, 25평형, 33평형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 30평형 때는 주복도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주복들 분양했지만, 예, 뭐 그렇게 인기가 없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주복이 맛이 같다, 아니다, 주복이 과거와는 달리 다른 트렌드로 지금 지어지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다시 지금 가치가 있다, 뭐 갑론을박들 의견들 많이 얘기들 하시긴 하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복도 똑같이 주상복합도 이 용적률 300%, 350% 받아서 짓는 주상복합은 널널하게 짓고요. 용적률 1000% 받아서 짓는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한동안에 여러 세대를 꽂아 넣어야 되니까 구조도 좀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비해서는 별로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층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면 복도, 계단, 이런 엘리베이터실 이런 들의 공용 공간들을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이쁘게 잘 빠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단점이 어느 정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아파트처럼 주복도 용적률이, 신도시에 짓는 주복들 같은 경우 용적률 보통 한 3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이 3종 주거 지역이 용적률 300%인데 이번에 DH자의 개포도 용적률 3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지어지면 그냥 아파트처럼 좀 넉넉하게 지을 수도 있고, 특히 요새 뭐 킨텍스 원시티라든가 아니면 뭐 다산 자이 뭐 이런 데도 있었고, 광명역세권 이런 데 지어진 데들 다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근데 3베이, 4베이 그런 신도시에 있는 주복들은 아예 4베이에 아주 그냥 방이 4개 막 끝내주게 구조들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복을 꼭 그렇게, 요새는 이렇게 주복이다 아니다 갖고 참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약간 좀 묘하게 겹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주복의 장점을 아파트들이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장점이 또 주복으로 가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얘기들은 10년 전에 지어진 주복은 중대형 평형 중심이었는데 요즘 지어진 주복들은 중소형들 중심으로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또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살짝 어렵다. 뭐 그 정도 얘기를 덧붙이고 싶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국토부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전국 4곳 오픈했다. 이 관련된 기사는 제가 올 2월달, 3월달 그때도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들, 뭐 표현은 그렇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개발 추진하다가 멈춰선 곳들, 노후한 지역이긴 한데 내 집만 헐고 새로 짓긴 조금 힘들 경우에 이제 뭐 앞집 뒷집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같이 이제 주택을 짓는다거나 뭐
맞벽 건축을 한다던가 다양한 형태로 집들을 새로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지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집 지어보고 한 사람이 어딨나요? 저도 집 지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낯설고 뭔가 도움을 얻고 싶은데 도움을 얻을 때가 마땅치가 않죠. 뭐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업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동네 뭐 집 짓는 업자들이라든가 물어봐야 되는데 조금 막막하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괜히 호구 만들어서 호객 만들어서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어디 믿을 만한, 물어볼 만한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아무튼 이 정부에서는 바뀐 법에 따라서 좀 촉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유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4곳에 오픈한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이제 이거에는 한국감정원 및 등 5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자,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이제 주민 합의체, 결국 이 자유주택 정비사업 내 집 팔고 내 집 짓는다기보단 같이 모여서 큰 규모의 정비사업이 아니라 적은 규모의 정비사업이긴 하니까 이제 결국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뭐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의 LH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집 지은 업체들 시공사 추천해주기도 하고, 업체에 지원하면 뭐 이 공공지원, 공공에서 자금들 융통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사업비 빌려준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이제 전국에 4개 오픈한다 그래요. 자, 자유주택 정비사업은 2, 3명의 주인, 10필지 미만이에요. 이 3명의 집주인이 뜻을 모아서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고, 재개발 등 전면 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참여해서,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거죠.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요한 사업 수단 중 하나다. 되게 미화해서 포장을 해놨네요. 여기도 이런 자유주택 정비 사업 하더라도 세입자들 살고 있으면 다 이사 내보내고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헐고 새로 지어서 새 집 되면 임대료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표현은 좀 미화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10필지 미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집을 짓는 그런 형태인데, 집 짓는 일 자체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공에서 도와주겠다, 다방면으로 도와주겠다, 단계별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자유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오픈과 함께 자유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작년에 지정했죠. 올해도 지정할 거죠.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뭐 구청의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또는 현장지원센터 담당자한테 이제, 또는 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면 통합지원센터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는 곳이 한 군데도 지금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제발 좀 서울도 지정해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결국 서울시에서도 국가 돈을 좀 갖다 쓰고 싶은 모양인 것 같은데, 올해는 지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 현재는 대표적으로 서울이죠. 서울에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서울 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공동시행을 희망하는 SH를 통해서 사업 문의와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SH 쪽에다가 물어보면 되려나 봅니다. 자, 얼마나 활성화될지, 이런 식으로 집 짓는 것들이 있을지. 제가 있는 지역도 주변에 보면 이런 노후주택가들 많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4찬 뉴타운을 추진한다고 뉴타운 후보지 지정했다가 지금 다 해제됐어요. 또는 정비 예정구역 지정했다가 해제되어서 막 지금 단독주택 사가지고 빌라 짓는 업자들이 엄청 빌라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아닌 데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좀 도시들이 바뀌어갈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후암동의 협소주택 관련한 내용도 했었는데, 좀 다양한 주택 형태의 정비사업, 그러니까 다양한 주택의
모습으로 새 집들이 지어지겠네요. 예. 뭐 관심 있게 계속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토부 다음 달 6일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네,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뭐 여러분들은 다 구분할 줄 아세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청년주택, 되게 이름이 많죠. 예. 뭐 10년 후 분양 전환, 뭐 아무튼 되게 많죠. 예, 저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임대주택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게 정권마다, 옛날부터 정권마다 이런 임대주택을 도입해서 뭐 배려계층들을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브랜드들이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이제 활용하는 임대주택들, 공공지원주택 같은 경우만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그것도 이제 작년에 이름이 바뀌면서 공공주택, 공공지원주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린다 이거죠. 그리고 좀 브랜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 그래서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느낌을 변화시키겠다, 좀 통일하고 하겠다,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이름을 정할지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한테 1,000만원, 선정되면 1등한테 1,000만원이고, 총 상금이 2,350만원이 주어진대요. 아마 오늘부터 지금 아마 접수 가능할 겁니다. 사실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이 내용을 이제 안내를 했어요. 보면 1등이 1,000만원, 2등 대들보상이 500만원, 주춧돌상이 200만원, 기둥상이 100만원 3명, 디딤돌상이 30만원 5명, 아무튼 이래서 2,350만원이라고 하고요.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공모를 받네요. 접수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에다 직접 기입하면 된다고 하고요. public.myhome.go.kr, 제가 요 영상에 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public.myhome.go.kr 가셔가지고 좋은 이름 아이디어 있으시면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이름을 공모하셔가지고 꼭 1등상 용마루상 받는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